비 내리는 밤, 한 할머니가 낡은 캐리어를 끌며 며느리의 집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차갑게 말합니다. 집이 좁으니 조용히 지내세요. 그런데 이 할머니 알고 보니 수백억 대 자산가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굴욕을 참아야 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김복희 할머니는 낡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서 있었죠.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누군가의 집 문을 두드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이지은이 나왔죠.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지은은 복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들어오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엔 반가움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복희는 젖은 캐리어를 끌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지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집이 좁으니까 조용히 지내셔야 해요. 우리도 여유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모시는 거니까. 그래, 미안하구나. 복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붓 아들 박준호의 사업이 완전히 망하면서 복희가 살던 집마저 날아가 버렸거든요. 황혼 이혼 후 홀로 살던 그 집이 유일한 안식처였는데 준호가 사업 자금으로 담보를 잡았다가 결국 경매로 넘어간 겁니다. 지은이 안내한 방은 작았습니다. 창문도 작고 환기도 잘 안 되는 것 같았죠. 복희는 캐리어를 열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들, 낡은 앨범, 그리고 조심스럽게 감춰둔 통장 하나. 통장을 꺼내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엔 상당한 금액이 찍혀 있었죠. 하지만 복희는 한숨만 내쉬며 통장을 다시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복희에겐 숨겨둔 재력이 있었습니다. 황혼 이혼 위자료로 받은 돈과 젊은 시절 악착같이 모아둔 부동산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걸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복희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을 위해 아침이라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지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요리는 할게요. 대신 설거지랑 청소 좀 부탁드려요. 저 회사 다니느라 바빠서요. 그래, 알았다.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눈빛엔 무언가 더 있었죠. 무시와 경멸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복희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은이 출근 준비를 하면서 계속 잔소리를 늘어놓았죠. 그릇 깨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거 비싼 거예요. 그리고 오늘 청소 꼭 하셔야 해요. 먼지가 너무 많아요. 응, 알겠다. 참, 빨래도 돌려놓으시고요. 제 옷은 손 세탁해주세요. 세탁기 돌리면 상하거든요. 복희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고 만족한 듯 집을 나섰죠. 홀로 남은 복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죠. 준호와 지은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둘은 활짝 웃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웃음이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호도 언제부터 저렇게 됐을까? 준호는 복희의 의부사들이었습니다. 복희가 재혼했을 때 10살이었던 아이였죠. 복희는 그를 친아들처럼 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준호는 어머니를 외면하고 있었죠. 저녁이 되자 준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복희는 반가운 마음에 방에서 나왔죠. 준호야, 왔니? 어머니. 준호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복희를 마주하기 불편한 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지은이 만든 반찬들이 상에 올랐는데 복희가 만든 김치찌개도 하나 놓여 있었죠. 복희가 낮에 정성껏 끓인 겁니다. 어머니가 찌개 끓이셨네. 준호가 한 숟가락 떠먹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지은은 달랐습니다. 어머님이 만드신 거예요? 지은이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간이 안 맞는데요. 너무 짜요. 미안하다. 다음엔. 됐어요. 이거 못 먹겠네. 지은은 그 말과 함께 찌개 그릇을 들고 일어나더니 복희가 보는 앞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그대로 버렸습니다. 복희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여보, 그렇게까지.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지은은 쌀쌀맞게 대꾸했습니다. 당신이나 먹어요. 난 안 먹을 거니까. 식탁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복희는 숟가락을 놓고 방으로 들어갔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방에 혼자 앉아있던 복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또 내리고 있었죠. 빗소리가 마음을 더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준호도 며느리도. 복희는 다시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거기엔 황혼 이혼 위자료로 받은 몇 억이 그대로 있었죠. 게다가 복희 명의로 된 부동산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사실 복희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재력가에 가까웠죠. 하지만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준호도 지은도 몰랐죠. 복희는 일부러 숨겼습니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은의 대우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죠. 복희에게 고된 집안일을 시키는 건 물론이고 말투도 점점 더 차갑고 무례해졌습니다. 어머님, 이거 손 세탁해 주세요. 명품이라 조심해야 해요. 지은이 명품 블라우스를 내밀었습니다. 복희는 묵묵히 받아들고 세탁을 시작했죠. 그리고 오늘 창문 좀 닦아주세요. 먼지가 너무 많아서 못 살겠어요. 알았다. 복희는 대꾸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은은 그런 복희를 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복희는 지은의 옷을 조심스럽게 손세탁했습니다. 70평생 남의 옷을 이렇게 빨아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죠.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세탁을 마치고 창문을 닦으러 갔습니다. 창틀 구석구석 묵은 때를 닦아내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파왔죠. 복희는 잠깐 허리를 펴고 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무언가 쨍그랑하는 소리가 났죠. 복희가 급히 부엌으로 가보니 지은이 뜨거운 물이 담긴 주전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못해 주전자가 기울어지고 있었죠. 아! 복희가 본능적으로 뛰어들어 지은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주전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뜨거운 물이 쏟아졌지만 지은은 다치지 않았죠. 괜찮니? 복희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지은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네, 괜찮아요. 그때였습니다. 복희의 눈이 지은의 팔에 멈췄죠. 지은의 블라우스 소매가 걷히면서 팔뚝에 있는 흉터가 드러났던 겁니다. 붉고 오래된 흉터였습니다. 화상 자국처럼 보였죠. 복희는 그 흉터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설마. 복희의 머릿속에 5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했던 그때 복희에겐 어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겨우 4살이었죠. 하지만 복희는 딸을 키울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복희 혼자서는 아이를 먹여 살릴 수가 없었죠. 결국 복희는 눈물을 삼키며 딸을 보육원에 맡겼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렸죠. 보육원 앞에서 딸을 내려놓고 돌아서는데 아이가 울면서 복희의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엄마. 복희는 그 손을 뿌리치고 뛰어갔습니다.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몇 발자국 떼지 못하고 다시 돌아봤습니다. 딸은 보육원 문 앞에서 엉엉 울고 있었고 그 작은 팔뚝에는 화상 흉터가 있었죠. 복희가 실수로 뜨거운 물을 엎질렀던 자국이었습니다. 그 흉터를 보며 복희는 매일 밤 울었죠. 딸을 찾을 수 없을까 생각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희망도 사라져갔습니다. 어머님, 지은의 목소리에 복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은이 이상한 표정으로 복희를 쳐다보고 있었죠. 아니다. 괜찮으냐고. 네, 괜찮아요. 지은은 소매를 내리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복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설마 저 아이가.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50년이 지났고 세상에 흉터 있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래도 복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복희는 지은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의 얼굴, 말투,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했죠. 그러면서 복희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지은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게 여전히 상처가 됐지만 동시에 측은한 마음도 들었거든요. 저 아이도 버려진 상처를 안고 살았겠지. 복희는 지은이 보육원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결혼 전에 말해줬거든요. 지은은 어릴 때 보육원에서 자랐고 20이 넘어서야 홀로 서기를 했다고 했죠. 그 말을 들었을 때 복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혹시 내 딸도 저렇게 자랐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복희는 지은에게 잘해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복희를 경계하고 밀어냈죠. 그런데 이제 보니 지은의 그 차가운 태도가 이해가 됐습니다. 버려진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상처를 안고 사는 법이니까요. 복희는 지은에게 조금씩 더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지은이 좋아할 만한 반찬을 만들어뒀고 지은이 퇴근하면 따뜻한 차를 건넸죠.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은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복희가 갑자기 친절해진 게 이상했던 거죠. 그냥 내가 고생이 많은 것 같아서. 됐어요. 저 괜찮으니까요. 지은은 차를 받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복희는 포기하지 않았죠.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복희는 지은의 흉터가 정말 자기 딸의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지은의 신상을 조사해 보기로 했죠. 복희는 오래된 지인에게 부탁해 지은이 다녔던 보육원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보육원을 직접 찾아갔죠. 50년 전에 여기 맡겨진 아이를 찾고 싶은데요. 보육원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50년 전이면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그때는 전산화도 안 됐고 화재도 한 번 있어서. 그럼 아예 알 수 없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복희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확신할 수 없다는 게 더 괴로웠죠. 만약 지은이 정말 친딸이라면, 아니라면 어느 쪽이든 복희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친딸이든 아니든 저 아이는 내가 버린 딸과 같은 아픔을 안고 살았어. 그렇다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집에 도착하니 지은이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죠. 준호 씨, 이혼하자고요. 진짜 못 살겠어요. 당신 사업 실패한 것도 억울한데 이제 시어머니까지 떠안고 살아야 하잖아요. 복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호와의 통화였던 거죠. 피 한 방울 안 섞인 시어머니를 왜 제가 모셔야 해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복희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죠. 지은의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방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지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복희는 정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준호의 의부서머니일 뿐이었죠. 하지만 복희는 준호를 친아들처럼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대우를 받으니 너무 서러웠죠. 그래도 참아야지. 조금만 더. 복희는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복희는 준호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뒤지는 소리였죠. 복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준호가 복희의 짐 가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뭐하니? 준호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손에는 복희의 통장이 들려 있었죠. 어머니, 이게 그거 내 통장이다. 복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변명하기 시작했죠. 아니, 어머니. 저기, 제가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 잠깐만 빌려주시면. 빌리려고 물어보지도 않고 몰래 뒤지는 거니? 죄송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복희는 그 모습이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죠. 준호의 눈빛에는 여전히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통장에 얼마나 있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내가 알 필요 없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 정말 급해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안 된다. 복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준호는 실망한 표정으로 방을 나갔죠. 복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의부사들이지만 친아들처럼 키웠는데 이제는 돈만 보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그날 저녁 복희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호와 지은이 부엌에서 큰 소리로 다투는 게 들렸죠. 당신 어머니 통장에 돈 좀 있대요? 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좀 있는 것 같아. 그럼 빌려달라고 하세요. 내가 말했는데 안 된대. 에이, 답답하게. 제가 직접 말씀드릴까요? 하지 마. 어머니 화나실 거야. 뭐가 화나요? 우리가 먹여 살리고 재워주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도와주셔야죠. 복희는 그 말을 듣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참을 수 있는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죠. 며칠 후 복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복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복희는 준호와 지은이 복희의 집을 처분할 때 저지른 불법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 준호는 복희 몰래 복희 명의의 집에 담보를 잡았었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를 했었거든요. 증거를 찾아주세요. 제가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복희는 사무실을 나서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희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내 딸일까? 복희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친딸이든 아니든 지은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바로 잡아주는 게 어른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지은이 거실에서 복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어머님, 어디 갔다 오세요? 그냥 산책 좀. 산책요? 이 나이에? 지은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희는 대꾸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죠. 그런데 지은이 복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준호 씨 좀 도와주실 생각 없으세요? 무슨 말이니? 돈이요, 어머님 통장에 돈 좀 있으시잖아요. 우리한테 좀 빌려주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거의 요구에 가까웠죠. 안 된다. 왜요? 우리가 어머님 먹여 살리는데 그 정도 도움도 못 주세요? 복희는 지은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얹혀 사는 게 미안하지만 내 돈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에이, 참나. 지은은 혀를 차며 돌아섰습니다. 복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욱 굳어졌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죠. 김복희 여사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준호 씨가 어머님 명의의 집을 담보로 잡을 때 사문서 위조를 했고 자금 은닉 정황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복희는 전화를 끊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죠. 하지만 복수를 실행하기 직전 복희는 우연히 지은의 방문 틈으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은이 혼자 침대에 앉아 자기 팔의 흉터를 어루만지고 있었죠.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왜 날 버렸을까? 지은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저 아이도 아직도 그 상처를 안고 사는구나. 복희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복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저 아이를 이해하고 싶었죠. 다음 날 복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복수는 해야 하지만 그 방식을 바꾸기로 한 거죠. 단순히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지은이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지은이 또다시 복희를 모욕하기 시작했죠. 어머님, 오늘 청소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먼지가 여기저기 있어요. 미안하다. 다시 할게. 해요, 정말 어머님이 우리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짐이에요, 알아요? 그 순간 복희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은을 똑바로 쳐다봤죠. 그래, 알겠다. 나도 이 집에 더 이상 있기 싫구나. 네. 지은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희가 갑자기 태도가 바뀐 게 이상했던 거죠. 복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어 변호사에게 연락했죠. 변호사님, 내일 우리 집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은이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 소속 변호사 김성민입니다. 김복희 여사님 계십니까? 네. 변호사요? 지은은 당황한 표정으로 복희를 불렀습니다. 복희가 나오자 변호사는 공손하게 인사했죠. 여사님,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실로 들어오세요. 복희와 변호사가 거실로 들어가자 지은과 준호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둘의 얼굴엔 불안감이 가득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어 여러 장의 서류를 꺼냈죠. 제가 김복희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오늘은 여사님의 재산 현황과 두 분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불법 행위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복희 여사님의 재산 현황입니다. 여사님은 현재 현금 15억 그리고 시가 50억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준호와 지은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이건 여사님의 통장 사본입니다. 그리고 이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준호와 지은은 말을 잃었죠. 그리고 이제 불법 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준호 씨,
당신은 작년에 여사님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죠. 그 과정에서 여사님의 인감을 위조하고 사문서를 위조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아니, 그게... 준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또한 이지은 씨, 당신도 이 과정에서 공모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이 모두 확보됐습니다. 저는 지은도 말을 더듬었습니다.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여사님께서는 두 분을 형사 고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민사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머니,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복희를 불렀습니다. 복희는 차갑게 대답했죠. 내 말 들어봐라. 복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호와 지은 앞에 섰습니다. 나는 너희를 용서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경찰에 넘기지도 않을 거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지은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복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안 한다. 대신 기회를 주겠다. 기회요? 이 집 내가 다시 사겠다. 복희의 말에 준호와 지은은 눈이 커졌습니다. 이 집은 원래 내 돈으로 산 거였어. 내가 담보로 잡아서 경매로 넘어갔지만 내가 다시 매입하겠다. 어머니, 그리고 너희는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내 집에서... 복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고 지은은 눈물을 흘렸죠. 짐 싸서 오늘 안으로 나가.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복희는 그 말을 끝으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죠. 며칠 후 준호와 지은은 짐을 싸서 집을 나섰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었죠. 마치 복희가 처음 이 집에 왔던 날처럼요. 복희는 현관 앞에 서서 떠나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이 무거운 짐가방을 끌고 있었죠. 지은아. 복희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은이 멈춰서서 돌아봤죠. 복희는 천천히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지은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죠. 이 흉터... 복희가 지은의 팔에 있는 붉은 흉터를 가리켰습니다. 지은은 깜짝 놀라며 팔을 빼려고 했지만 복희는 놓지 않았죠. 이 흉터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거야. 하지만 그게 남에게 상처 주는 칼이 되어서는 안 돼. 알겠니? 복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쏟아졌죠. 어머님, 너도 버려진 아이였구나. 그래서 세상이 무섭고 사람이 믿어지지 않았겠지. 복희는 지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안 돼. 내 상처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무기가 되면 넌 평생 불행할 거야. 지은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복희도 함께 무릎을 꿇고 지은을 안아줬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알아. 다 알아. 복희는 지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마치 50년 전 잃어버린 딸을 안는 것처럼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복희는 지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를 건넸죠. 이건 잃어버린 내 딸에게 주고 싶었던 마지막 희망이야. 봉투 안에는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열어봤죠. 거기엔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자립금이다. 그 돈으로 새로 시작해봐. 저는 받을 자격은 내가 만드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달렸어. 복희는 지은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준호와는 이혼해라. 내가 도와줄게. 네. 너희 둘은 서로를 불행하게 만들어. 떨어지는 게 서로한테 좋아.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희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준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포옹하는 모습을 보며 준호는 뭔가 깨달은 듯 했죠.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준호도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희는 준호를 내려다봤죠. 넌 내 아들이 아니다. 이제 우린 남이야. 죄송합니다. 어머니,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죠. 지은과 준호는 그렇게 집을 떠났습니다. 둘은 짐을 들고 비를 맞으며 걸어갔죠. 며칠 후 지은은 복희를 찾아왔습니다. 준호와 이혼 서류를 작성했다고 했죠.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작은 카페를 하나 열까 해요. 어머님이 주신 돈으로요. 복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열심히 해봐. 네, 꼭 성공해서 은혜 갚을게요. 지은은 깊이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와 복희를 꼭 안았죠. 어머님, 혹시?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님이 제 엄마일까요? 복희는 지은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구나. 어쩌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어머님. 꼭 잘 살게요. 그렇게 지은은 떠났습니다. 복희는 혼자 넓은 집에 남았죠.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복희의 마음은 평화로웠죠.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이었습니다. 복희는 거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늦가을 오후의 햇살이 따뜻했죠. 내 딸이 어디선가 잘 살고 있길. 복희는 50년 전 잃어버린 딸을 생각했습니다. 지은이 친딸인지는 끝내 확인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복희는 지은에게 어머니 역할을 해줬고 지은은 그 덕분에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늦게나마 어머니 역할을 했구나. 복희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죠. 복희의 인생도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복희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죠. 어느 날 복희에게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지은이 보낸 거였죠. 편지에는 지은의 근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작은 카페를 열었고 손님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앞으로는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가끔 찾아뵐게요. 사랑합니다, 어머님. 복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죠. 잘했구나. 정말 잘했어. 복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죠. 복희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잃었고 황혼 이혼을 겪었고 의부사들에게 배신당했죠. 하지만 복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복희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어머니는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라는 거요. 복희는 지은에게 진짜 어머니가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지은은 그 사랑을 받아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죠. 계절은 또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죠. 복희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복희가 문을 열자 지은이 서 있었죠.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왔어요. 어머, 지은아. 들어와. 지은은 밝은 미소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전의 차갑고 날카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카페는 잘 되니? 네, 요즘 손님이 많이 늘었어요.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둘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죠. 어머님, 제가 요즘 생각해 봤는데요. 응? 제가 어머님의 친딸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복희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딸처럼 대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게 진짜 가족이잖아요. 복희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복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복희와 지은의 인연은 계속될 겁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피보다 더 진할 수 있으니까요. 복희는 딸을 잃었지만 딸을 얻었습니다. 지은은 어머니를 몰랐지만 어머니를 만났죠. 50년 전의 붉은 흉터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두 사람을 이어주는 붉은 실이 되었죠. 그리고 그 실은 앞으로도 두 사람을 이어줄 겁니다. 영원히요.